아따, 주인님들. 오늘도 잘 지내셨소? 춘심이가 또 재미나게 들려드릴 이야기가 있으니께 얼른 앉으시고 귀 쫑긋 세워두소. 자, 주인님들. 오늘 이 춘심이가 풀어낼 이야기 보따리는 꽁꽁 얼어붙은 겨울 연못에서 시작된 차가운 인연이 어찌하여 뜨거운 사랑으로 피어나는지에 대한 기막힌 사연이랍니다. 세상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한 한 선비와 억압 속에 숨죽여 살던 한 아씨. 오해와 억울함으로 얽혀버린 이 두 사람이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시린 겨울을 함께 견뎌내며 마침내 따스한 봄을 맞이하는 이야기. 지금부터 그 애틋한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지요. 이야기의 시작은 뼈를 내는 듯한 북풍이 기승을 부리던 어느 해 겨울,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비롯된답니다. 그 마을에서도 가장 후미진 곳, 대대로 살아온 이들이 아니면 있는 줄도 모르는 낡은 기와집 한 채가 있었지요. 바로 그곳에 한양의 번화함을 등지고 스스로를 유배시킨 한 젊은 선비가 살고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정수인이었습니다. 수인, 그는 불과 몇 해 전만 해도 장래가 촉망되는 수재로 이름이 자자했답니다. 명석한 두뇌와 굳은 의지로 일찌감치 성균관에 들어가 곧 있을 대과에 장원급제할 것이라 모두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지요. 허나 주인님들, 세상사라는 것이 어디 뜻대로만 되던가요? 너무 강직한 것은 때로 화를 부르는 법. 그는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성품 탓에 권세가의 비리를 고발했다가 오히려 모함을 받아 과거 응시 자격마저 박탈당하고 말았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충격에 부침마저 세상을 떠나고 가세는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을 잃은 수인은 더 이상 한양에 머물 이유를 찾지 못했지요. 그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마치 도망치듯 선조들이 물려준 이 낡은 시골집으로 내려와 스스로를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그의 삶은 멈추어 버렸습니다. 한때는 경국의 큰 뜻을 품고 밤새워 책을 읽던 그의 눈은 이제 총기를 잃고 텅 비어 있었고, 붓을 잡던 손으로는 그저 술잔을 기울이는 날이 더 많았지요. 그의 곁에는 대대로 집안을 섬겨온 무뚝뚝한 머슴 강수와 그의 말벗이 되어주는 낡은 책 몇 권이 전부였습니다. 수인의 유일한 소일거리는 집 앞에 커다란 연못가를 하염없이 거니는 것이었습니다. 그 연못은 겨울이 되자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여 마치 거대한 거울처럼 회색빛 겨울 하늘을 비추고 있었지요. 수인은 그 얼어붙은 연못을 보며 자신의 처지를 떠올렸습니다. 한때는 맑은 물을 가득 담고 유유히 흘렀을 연못이 이제는 차가운 얼음에 갇혀 미동조차 하지 않는 모습. 그것이 바로 자신의 모습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지요. 강수야, 저 연못은 언제쯤 녹을 것 같으냐. 글쎄요, 도련님, 동장군이 일이 기세등등하니 아마 다음 해 춘삼월은 되어야 얼음이 풀리지 않겠소이까. 춘삼월, 그에게 과연 다시 봄날이 올 수 있을까? 수인은 씁쓸하게 웃으며 얼어붙은 연못 위로 작은 돌멩이 하나를 던졌습니다. 탱 하는 맑은 소리 대신 툭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돌멩이는 그저 얼음 위에 덩그러니 놓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마음도 저와 같았습니다. 그 어떤 희망이나 감정도 그의 꽁꽁 얼어붙은 마음의 표면을 뚫고 들어가지 못했지요. 그는 세상에 대한 냉소와 인간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노력은 배신당하고 정의는 짓밟히는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더 이상 꿈을 꾸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그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그렇게 수인은 자신의 손으로 마음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근 채 끝이 보이지 않는 혹독하고도 긴 겨울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도 수인은 여느 때처럼 두꺼운 속옷을 껴입고 연못가로 나섰답니다. 손에는 낡은 시집 한 권을 들고 있었지요.
세상 모든 것이 부질없다 여기면서도 책을 읽는 순간만큼은 잠시나마 시름을 잊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못가 큰 바위에 자리를 잡고 앉아 차가운 바람에 책장을 넘기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람 살려. 아이고, 사람 살려요. 어디선가 다급하고도 절박한 여인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가 나는 쪽을 돌아보니 연못 한가운데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지요. 젊은 아씨 한 사람이 살얼음이 낀 연못 한가운데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소? 그 옆에서는 몸종으로 보이는 계집이 발을 동동 구르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날이 며칠 포근했던 탓에 연못 가장자리에 두꺼운 얼음은 녹았지만 아직 가운데 부분은 얇은 살얼음이 덮여 있었나 봅니다. 아마도 호기심에 혹은 무슨 깊은 사연이라도 있어 얼음 위를 걷다가 변을 당한 모양이었지요. 강수야, 강수야. 수인은 순간적으로 소리쳐 머슴 강수를 불렀습니다.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이 간만에 세차게 뛰기 시작했지요. 그는 망설일 틈도 없이 입고 있던 두꺼운 겉옷을 벗어 던졌습니다. 도련님, 아니 도업니다. 저긴 아직 얼음이. 강수가 달려오며 소리쳤지만 수인은 이미 연못의 차가운 물속으로 몸을 던진 뒤였습니다. 첨벙! 아, 그 얼음물의 차가움이 어떠했겠소. 마치 수천 개의 바늘이 온몸을 찌르는 듯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정신을 잃어가는 처녀를 향해 필사적으로 헤엄쳐 갔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사람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지요. 가까스로 처녀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그녀는 이미 의식을 잃고 축 늘어진 상태였습니다. 수인은 있는 힘을 다해 그녀를 끌어안고 무트로 향했고 뒤따라 물에 뛰어든 강수가 그의 등을 밀어주며 힘을 보탰습니다. 무트로 나온 두 남자는 온몸이 젖어 사시나무 떨듯 떨었지만 쉴 틈이 없었습니다. 처녀는 숨을 쉬지 않고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지요. 이대로 두었다가는 저천증으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강수야, 어버라, 어서 집으로. 수인의 다급한 외침에 강수는 축 늘어진 처녀를 번쩍 들쳐 업고 수인의 낡은 집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수인 역시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그 뒤를 따랐지요. 그 처녀는 바로 이 마을에서 가장 깐깐하고 권위적이기로 소문난 유진사댁의 막내딸 윤서화였습니다. 그녀가 어찌하여 그 위험한 얼음 위를 걷게 되었는지 그 사연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차가운 겨울 연못, 얼어붙은 선비의 마음, 그리고 그 속에 빠진 한 여인, 이 세 가지가 한데 얽히면서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가 삐걱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인의 낡은 집으로 옮겨진 서화아 씨의 상태는 심각했답니다. 온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미약하게나마 이어지던 숨결은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위태로웠지요. 수인은 책에서 읽었던 응급처치법을 떠올리며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강수야, 어서 아궁이에 불을 더 지펴라. 방을 뜨끈하게 데워야 한다. 그리고 이 아이의 젖은 옷을 빨리 벗겨야 해. 이대로 두면 얼어 죽고 말 것이다. 하지만 아시지 않소? 조선시대의 엄격한 법도 아래 외간 남자가 함부로 규수의 몸에 손을 댄다는 것이 얼마나 큰일인지 말입니다. 강수는 우락부락한 덩치와는 달리 마음이 여려 차마 아씨의 옷을 벗기지 못하고 머뭇거렸지요. 도련님, 하오나 어찌 사대부집 규수 아씨의 몸에 이러다 큰일이라도 나면? 이 사람아, 지금 사람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법도가 대수냐, 어서 비키거라. 수인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직접 나섰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화의 젖은 저고리 고름을 풀고 차갑게 젖은 옷들을 하나씩 멋있게 벗겨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마른 옷과 두꺼운 소미불로 그녀의 몸을 감싸고 뜨거운 물수건으로 얼어붙은 손발을 계속해서 문질러 주었지요.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
그 어떤 사사로운 감정도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한참 동안이나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을까. 다행히 서화에 팔았던 입술에 조금씩 혈색이 돌기 시작했고 희미하게나마 정신을 차리는 듯 보였습니다. 수인과 강수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바로 그때였답니다. 이놈들아, 감히 내 딸에게 무슨 짓을 하는 것이냐 하는 호통 소리와 함께 방문이 거칠게 열어 젖혀졌습니다. 그곳에는 녹이 등등한 표정의 유진사와 그의 가솔 몇몇이 서 있었지요. 딸이 연못에 빠졌다는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유진사의 눈에 들어온 광경이 참으로 오해하기 딱 좋은 모습이 아니었겠소? 자신의 딸은 속옷바람에 가까운 차림으로도 누워있고 그 옆에는 웬 낯선 사내들이 딸의 몸을 주무르고 있으니 말입니다. 유진사는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는 딸을 구해준 상황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저 자신의 귀한 딸이 더럽혀졌다는 생각에 이성을 잃고 말았지요. 네 이놈들,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내 딸의 몸에 손을 대. 혹여 내 딸을 겁탈이라도 하려 했던 것이냐. 이 파렴치한 놈들을 당장 포박하라. 유진사의 불호령에 함께 온 가솔들이 수인과 강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수인은 기가 막혀 소리쳤지요. 진사 어른, 오해이십니다. 아씨께서 물에 빠져 목숨이 위태로워 어쩔 수 없이 응급처치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노의 눈이 먼 유진사의 귀에 그런 해명이 들릴 리가 만무했습니다. 닥쳐라, 몰락한 양반놈이 핑계는 내 놈이 내 딸의 순결을 더럽혔으니 이 일은 그리 쉽게 넘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봐라, 당장 이놈들을 관아에 끌고 가 매우 쳐라. 아이고, 이게 대체 무슨 날벼락 같은 일이랍니까? 사람 하나 살리려다 졸지에 파렴치한 강도놈으로 몰리게 생겼으니. 수인은 억울함과 분노에 온몸이 떨렸지만 막무가내인 유진사 앞에서 달리 변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서화가 이 모든 상황을 보고는 아버지에게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아직 기력이 없어 입술만 달싹일 뿐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지요. 그녀의 눈에서는 그저 뜨거운 눈물만이 흘러내릴 뿐이었습니다. 선량한 사람들이 자신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 이 기막힌 상황에 그녀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답니다. 이렇게 차가운 오해의 씨앗은 싹을 틔우자마자 무서운 독초가 되어 세 사람의 운명을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사의 노여움은 쉬이 가라앉지 않았답니다. 그는 당장이라도 수인과 강수를 관아에 끌고 가 멍석마리를 하고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고민이 깊었지요. 만약 이 일이 관아에 알려지고 세간의 소문이라도 퍼지게 된다면 겁탈당할 뻔한 처녀라는 꼬리표가 붙어버린 딸 서화의 인생은 그걸로 끝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가문에서 그런 흠 있는 처녀를 며느리로 맞아주겠소이까. 그는 자신의 딸이 당한 일보다 이 일로 인해 가문의 명예가 실추되고 딸의 혼사길이 막힐 것을 더 걱정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이기적이고 권위적인 아버지가 아닐 수 없지요. 며칠 밤낮을 고민하던 유진사는 마침내 한 가지 교활한 묘안을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모든 일을 조용히 덮는 대신 수인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었지요. 그는 수인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네 이놈, 정수인, 내가 내 놈의 사정을 알아보니 가세가 기울어 장래가 캄캄한 놈이더구나. 유진사는 위압적인 태도로 수인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허나 내 너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려 한다. 수인은 억울했지만 힘없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입을 다물고 듣는 것뿐이었습니다. 내 놈이 내 딸의 몸을 더럽힌 것은 1000번 죽어 마땅한 죄이나 내 자비를 베풀어 내 놈의 목숨을 살려주겠다. 그 대신 너는 내 딸 서화와 혼인하여 이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리하면 나는 이 일을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고 조용히 묻어주겠다.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란 말이오? 책임을 지고 혼인을 하라니.
수인은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습니다. 진사 어른, 저는 결단코 아씨에게 그 어떤 부정한 짓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어찌 그런 말도 안 되는? 닥쳐라. 유 진사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놈에게 선택의 여지는 없다. 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면 나는 당장 관하로 가 내 놈을 파렴치한 강도 혐의로 고발할 것이다. 몰락한 내 놈의 가문이 너를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으냐? 너는 평생을 감옥에서 썩거나 맞아 죽게 될 것이다. 내 놈의 어미가 무덤에서 통곡할 일이지. 어디 선택해보거라. 그것은 제안이 아니라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수인은 차갑게 식어가는 찻잔을 내려다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분하고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았지만 유 진사의 말은 틀린 것이 하나도 없었지요. 아무런 힘도 백도 없는 자신이 이 상황에서 벗어날 길은 없었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세상은 분명 권세 있는 유 진사의 편을 들어줄 것이 뻔했습니다. 여기서 거절했다가는 자신뿐만 아니라 충직한 머슴 강수까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될 판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한 채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지요. 따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고 그의 두 눈은 깊은 절망과 체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다고 생각했지요. 한 여인을 구한 선의가 자신을 올가매는 거대한 족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서화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죄 없는 한 사람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다는 죄책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달려가 모든 것은 오해라고, 그분은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불호령 같은 아버지의 기세에 눌려 감히 입을 뗄 수가 없었지요. 그렇게 두 젊은 남녀는 서로의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오직 한 사람의 이기적인 결정과 차가운 오해 때문에 원치 않는 혼인이라는 굴레를 함께 쓰게 된 것입니다. 아이고, 가여운 사람들. 축복받아 마땅할 혼례가 어찌하여 이리도 슬프고 억울한 멍해가 되어버렸단 말이오. 수인과 서화의 혼례는 그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차갑고 슬픈 혼례였답니다. 보통의 혼례라면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떡을 나누고 풍악을 울리며 새 출발을 축복해 주겠지만 두 사람의 혼례식에는 그 어떤 축하의 말도 기쁨의 웃음소리도 없었지요. 그저 몇몇 집안 사람들이 무거운 표정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모든 것이 조용하고 신속하게 치러졌을 뿐입니다. 혼례식 날, 서화는 화려한 화롯 대신 소복처럼 하얀 한복을 입고 얼굴에는 연지곤지 하나 찍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갓 치른 상주처럼 창백했고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듯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그녀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억울하게 발목이 잡힌 수인에게, 그리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가문에 누를 끼친 아버지에게 그녀는 그저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수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신랑이 입는 화려한 사모관대 대신 평소에 입던 낡은 도포자락을 걸치고 혼례에 나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기쁨은커녕 깊은 절망과 세상을 향한 냉소만이 가득했지요. 그는 이 혼례가 자신의 남은 인생에 채워진 족쇄라고, 벗어날 수 없는 감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은 혼례 내내 단 한 번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서로에게 던지는 차가운 시선과 무거운 침묵만이 두 사람 사이에 놓인 깊은 꼴을 증명해주고 있었지요. 마치 죄인 두 사람이 형틀에 나란히 묶여있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혼례가 끝나고 서화는 수인의 낡은 집으로 신행을 왔습니다. 신방이라기엔 너무나도 초라한 방 안에서 두 사람은 밤늦도록 아무 말 없이 각자의 자리에 앉아 있었지요. 촛불만이 두 사람의 싸늘한 그림자를 벽에 길게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수인이었습니다. 그는 서화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지요. 나는 당신을 아내로 맞을 생각이 없소. 이 혼인은 그저 당신 아버지가 꾸민 한 편의 연극일 뿐. 그러니 앞으로 내게 지어미의 도리를 기대하지도 말고 나 또한 당신에게 지아비의 도리를 행하지 않을 것이오. 우리는 그저 이 집 안에서 서로 없는 사람처럼 지내게 될 것이오. 알겠소?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서화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이라 생각했기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삼킬 뿐이었지요. 그날 밤 수인은 신방을 나와 사랑채로 건너가 잠이 들었고 서화는 텅 빈 방 안에서 홀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신혼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부부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지붕 아래 살고 있지만 두 사람은 서로에게 유령 같은 존재였지요. 식사도 따로 했고 잠자리도 따로 했습니다. 마주치기라도 하면 서로 못 볼 것을 본 사람처럼 황급히 시선을 피하기 바빴습니다. 수인은 매일같이 술로 세월을 보냈고 서화는 낡은 별채에 갇혔을 때처럼 다시 말문을 닫고 그림자처럼 지냈습니다. 집안은 온통 냉랭한 기운으로 가득 차 머슴 강수와 몸종 월이조차 숨을 죽이고 눈치를 살피기 바빴지요. 얼음장 같던 두 사람의 관계에도 시간이라는 약은 아주 더디게 남아 스며들고 있었나 봅니다. 수인과 서화는 비록 서로에게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지만 같은 공간에 살다 보니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서로의 모습을 곁눈질로 관찰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 관찰을 통해 서로에 대해 가지고 있던 첫인상과는 사뭇 다른 모습들을 조금씩 발견하기 시작했지요. 수인은 처음에는 서화를 그저 세상 물정 모르는 얌전한 규수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권세 뒤에 숨어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다가 작은 실수 하나로 자신의 인생을 망쳐버린 어리석고 나약한 여인이라고 말이지요. 하지만 함께 살아보니 그녀는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수인은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다가 서화가 머무는 안채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호기심에 살며시 다가가 창호지 틈으로 엿보니 이게 웬일이요? 서화가 몰래 숨겨둔 듯한 낡은 책 한 권을 펼쳐놓고 등불 아래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는 것이 아니겠소. 그녀의 얼굴에는 낮에 그늘진 모습은 온데 간데 없고 지적인 호기심과 맑은 총기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또한 서화는 기울어진 수인의 집 살림을 묵묵히 그러나 아주 꼼꼼하게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도 낡아 해진 옷들을 가져다 밤새워 기워놓고 얼마 되지 않는 식량으로 끼니 때마다 정갈한 밥상을 차려냈으며 수인이 술에 취해 어질러 놓은 서책들을 말없이 정리해두곤 했지요. 그녀의 손길이 닿자 폐가처럼 스산하던 수인의 집에 조금씩 사람 사는 질서와 온기가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수인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며 그녀가 결코 나약하기만 한 여인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보다 훨씬 더 강인하고 지혜로운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어렴풋이 하게 되었답니다. 서화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의 눈에 비친 수인은 그저 세상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 차 술이나 마시며 세월을 허비하는 냉소적이고 무기력한 선비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그의 차가운 껍질 속에 숨겨진 따뜻한 마음을 발견하게 되었지요. 어느 추운 겨울날 서화는 창밖으로 수인이 마을의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아이는 부모를 잃고 홀로 동냥하며 살아가는 불쌍한 아이였지요. 수인은 무뚝뚝한 표정으로 그날 자신이 먹으려 했던 따뜻한 군고구마를 아이의 손에 쥐어주고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서는 것이었습니다. 또 어떤 날은 마을의 힘없는 농부 하나가
관아의 부당한 처사에 억울함을 호소할 길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수인이 밤새워 그의 억울함을 밝히는 소장을 대신 써주기도 했습니다. 그는 결코 대가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그의 천성이 술에 취하고 세상에 절망했을지언정 아직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서화는 그런 수인의 모습을 몰래 지켜보며 그가 결코 차갑기만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냉소는 사실 너무나도 뜨거웠던 정의감이 세상에 의해 배신당한 뒤 남은 깊은 상처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하게 되었지요. 두 사람은 여전히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서로를 향한 오해의 벽이 아주 조금씩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진짜 모습을, 차가운 겉모습 뒤에 숨겨진 진심을 조용한 관찰을 통해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한 오해를 조금씩 풀어가며 아슬아슬한 동거를 이어가던 어느 날 기어이 사달이 나고 말았답니다. 찬바람이 기승을 부리던 어느 아침 서화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심하게 알아눕게 된 것입니다. 그녀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밤새도록 기침을 해대며 힘겹게 숨을 몰아쉬었지요. 그것은 그날 차가운 연못에 빠졌던 후유증이 뒤늦게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몸의 병도 병이지만 낯선 곳에서의 힘겨운 시집살이와 남편의 냉대, 그리고 친정에서조차 버림받았다는 마음의 병이 깊어져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그녀의 몸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쓰러져 버린 것이지요. 몸종 월이는 눈물을 흘리며 밤새도록 그녀의 곁을 지켰지만 서화의 병세는 조금도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씨! 아씨! 제발 정신 좀 차리셔요. 월이의 애타는 울음소리에 사랑채에 있던 수인도 더 이상 모른 척할 수만은 없었지요. 수인은 급히 마을의 의원을 불러왔습니다. 진맥을 마친 의원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지요. 부인의 몸이 너무 쇠약해져 있소. 폐에 찬 기운이 깊이 들어 이대로 두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소. 당장 귀한 약재들을 구해다 여러 첩다려 먹여야만 가망이 있을 것이요. 의원이 일러준 약재들은 인삼과 녹용 같은 가난한 수인의 형편으로는 도저히 구할 수 없는 값비싼 것들이었습니다. 수인의 얼굴이 어둡게 굳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처가인 유진사 댁으로 향했습니다. 아무리 사이가 틀어졌다 한들 제 딸이 죽어간다는데 설마 나 몰라라 하지는 않으리라 생각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유진사의 반응은 수인의 기대를 무참히 깨뜨려 버렸습니다. 수인에게서 자초지종을 전해 들은 유진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갑게 말했지요. 내 딸 서화는 그대와 혼인하던 날 이미 우리 집안의 사람이 아니네. 출가 외인이라는 말도 못 들어봤는가? 시집간 딸의 약값까지 친정에서 대주는 법은 없네. 모든 것은 자네가 알아서 할 일이야. 나에게 손 벌릴 생각은 추호도 말게. 아이고, 저 피도 눈물도 없는 양반 좀 보소? 제 딸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는데 어찌 저리 매정하게 말할 수 있단 말이오. 수인은 분노와 절망에 치를 떨었지만 권세 있는 장인 앞에서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허탈한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와야 했지요. 방 안에 누워 끙끙 앓는 서화의 모습을 보니 수인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비록 원치 않는 혼인이었고 서로에게 상처만 주는 사이였지만 저 여인은 어쨌든 자신의 아내였습니다. 자신 때문에 이런 험한 곳으로 시집와 제대로 된 사랑 한 번 받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수인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대로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반드시 살려내고 말 것이다. 길
그의 텅 비었던 눈에 아주 오랜만에 결연한 의지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지켜야 한다는, 한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절박하고도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수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답니다. 그는 더 이상 무기력하게 술잔을 기울이거나 세상을 비관하며 허송세월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단 하나의 생각, 어떻게든 돈을 벌어 서화의 약값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뿐이었지요. 하지만 몰락한 선비가 당장 돈을 구할 방법이 어디 있겠소이까? 그를 가르치려 해도 이런 시골 마을에서 가르칠 만한 양반, 자재도 마땅치 않았고, 그나마 가지고 있던 몇 안 되는 폐물은 이미 오래전에 팔아 곡식을 산 뒤였습니다. 결국 수인은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과도 같았던 선비의 체면을 내던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평생 잡아본 적 없는 도끼를 들고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하루 종일 땀을 뻘뻘 흘리며 나무를 해다 장터에 내다 팔기 시작했지요. 분만 잡던 그의 희고 고운 손은 금세 물집이 잡히고 갈라져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수재로 소문났던 정선비가 장터에서 땔감을 파는 모습을 보고는 혀를 차며 수군거렸습니다. 아이고, 저 꼴 좀 보게. 양반 체면이 말이 아니구먼. 가세가 어지간히 기울었나 보네. 하지만 수인은 그런 사람들의 손가락질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묵묵히 도끼질을 하고 나무를 팔아 푼푼히 돈을 모았지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는 다른 양반가의 밭에 가서 품을 팔기도 했습니다. 뙤약볕 아래에서 쟁기질을 하고 허리가 끊어질 듯한 고통을 참아가며 김을 맸지요. 그의 얼굴은 햇볕에 검게 그을렸고 어깨는 돌덩이처럼 굳어갔습니다. 밤이 되면 온몸이 쑤시고 아파 잠을 이룰 수 없었지만 그는 다음 날 새벽이면 어김없이 일어나 다시 일터로 향했습니다. 무뚝뚝한 머슴 강수는 그런 수인의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보면서도 아무 말 없이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는 수인이 나무를 하러 가면 더 굵고 좋은 나무를 골라 함께 패주었고, 밭일을 하러 가면 더 힘든 일을 자처하며 그의 몫을 덜어주었지요. 도련님, 이런 험한 일은 소인에게 맡기시고 방에 가서 쉬시지요. 아니다, 강수야. 나도 이제 너와 다를 바 없는 사내 대장부일 뿐이다. 내 아내는 내 손으로 지켜야지. 수인은 처음으로 서화를 내 아내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헌신은 단순히 억울하게 얽힌 여인에 대한 책임감을 넘어선 한 남자가 자신의 사람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사투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모은 돈으로 수인은 마침내 의원이 말한 귀한 약재들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손수 약탕기에 불을 지피고 밤을 새워가며 정성껏 약을 다렸습니다. 그리고는 아직 의식이 혼미한 서화의 입에 숟가락으로 한 술 한 술 약을 떠먹여 주었지요. 그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발, 제발 일어나다오. 이 약을 먹고 다시 예전처럼 맑은 눈으로 나를 바라봐다오. 지아비의 이런 지극한 정성이 하늘에 닿았던 것일까요? 며칠이 지나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답니다. 서화의 뜨거웠던 몸에서 열이 내리기 시작했고, 거칠었던 숨소리도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선비의 헌신이 마침내 꺼져가던 생명의 불씨를 다시 살려내고 있었던 것이지요. 수인의 지극한 간호 덕분이었을까, 며칠 뒤 서화는 마침내 길고 깊은 잠에서 깨어날 수 있었답니다. 그녀가 희미하게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자신의 손을 꼭 잡은 채 곁에서 곤히 잠들어 있는 수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며칠 사이에 반쪽이 되어 있었고 햇볕에 검게 그을려 있었으며 뺨에는 까칠한 수염이 거뭇하게 자라나 있었지요. 서화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잠든 그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그때 그녀의 손끝에 그의 손등에 난 거칠고
투박한 상처들이 만져졌습니다. 물집이 터지고 굳은 살이 박인. 그것은 결코 붓을 잡던 선비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힘든 막노동으로 다져진 고된 노동의 흔적이었습니다. 이 손이 어찌하여 서화가 의아해하는 사이 잠에서 깨어난 몸종 월이가 모든 사실을 그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수인이 그녀의 약값을 구하기 위해 양반의 체면을 모두 버리고 험한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밤낮으로 그녀의 곁을 지키며 약을 다려 먹였다는 것을 말이지요. 아씨, 도련님께서는 아씨를 살리시려고 정말 애쓰셨사옵니다. 장터에서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대도 묵묵히 땔감만 파셨지요. 월이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서화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을 그토록 차갑게 대하던 사람이 자신 때문에 억울하게 발목이 잡혔다며 냉소하던 그 사람이 자신을 살리기 위해 이 모든 것을 감수했단 말인가. 그녀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지만 그의 거칠어진 손과 수척해진 얼굴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마침 잠에서 깨어난 수인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 서화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어색하게 헛기침을 하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요. 그때 서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를 불렀습니다. 서방님, 그녀는 처음으로 그를 서방님이라 불렀습니다. 왜 어찌하여 저 같은 사람을 위해 이리 하셨습니까? 수인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한참 만에 나직이 대답했지요. 그의 목소리에는 어색함과 무뚝뚝함이 묻어났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만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내 사람이니 내가 지켜야 하지 않겠소. 내 사람. 그 한마디가 그동안 두 사람 사이에 놓여있던 높고 두꺼운 얼음벽을 쩍 하고 갈라놓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서화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온전히 받아주고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대한 감격과 고마움의 눈물이었습니다. 수인 역시 우는 그녀를 보며 더 이상 차갑게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다가가 서툰 손길로 그녀의 등을 토닥여 주었지요. 그날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비록 직접적인 사랑의 고백은 없었지만 그들의 눈빛과 행동, 그리고 방간을 채운 따뜻한 침묵 속에는 그 어떤 말보다도 더 깊은 이해와 연민, 그리고 애틋한 감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수인의 낡은 집에는 기적 같은 변화가 찾아왔답니다. 이전에 냉랭하고 어색했던 공기는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서툴지만 따뜻한 온기가 서서히 차오르기 시작했지요. 수인과 서화 두 사람은 마치 이제 막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처럼 조심스럽고 어색하게 서로에게 다가가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서화의 몸이 완전히 회복되자 그녀는 가장 먼저 수인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그가 험한 일로 상처투성이가 된 손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요. 그녀는 밤늦도록 등잔불 아래에서 자신이 시집 올 때 가져왔던 얼마 안 되는 비단 조각을 꺼내 수인의 새 옷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한 땀 한 땀 바늘에 실을 꿰어 옷을 짓는 그녀의 손길에는 남편에 대한 고마움과 애틋한 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지요. 며칠 뒤 새 옷을 완성한 서화는 수줍은 얼굴로 그것을 수인에게 내밀었습니다. 서방님, 변변치는 못하지만 받아주십시오. 서방님의 상처 입은 손을 보니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어서. 수인은 말없이 옷을 받아들었습니다. 부드러운 비단의 감촉과 그 안에 담긴 서화의 정성스러운 바느질 솜씨를 보니 마음 한 구석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는 고맙소라는 짧은 말만 남기고 방으로 들어갔지만 그날 밤 그는 그 옷을 끌어안고 잠이 들었다고 하더이다.
수인 역시 서화를 위해 서툰 표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술에 취해 세월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침 일찍 일어나 연못가로 나가 그 주변에 황무지를 개간하여 작은 텃밭을 만들기 시작했지요. 그는 서화가 좋아할 만한 예쁜 꽃씨와 채소 씨앗을 구해다 심었습니다. 이 삭막한 곳에서 창밖만 보는 것이 답답할 터이니 작은 꽃밭이라도 보며 마음을 달래시오. 그는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그 행동 하나하나에는 서화를 위하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화는 매일 아침 창밖으로 자신을 위해 흙을 나르고 밭을 가는 수인의 모습을 보며 얼굴에 수줍은 미소를 띄었지요. 두 사람의 식사 시간도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각자 다른 방에서 따로 식사를 했지만 이제는 좁은 밥상에 마주 앉아 함께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직은 어색해서 별다른 대화 없이 밥 먹는 소리만 들릴 때가 더 많았지만 서로를 힐끔힐끔 쳐다보는 눈빛 속에는 이전에는 없던 다정한 기운이 감돌았답니다. 어느 날 저녁에는 수인이 서화에게 자신이 가장 아끼는 시집을 건네며 말했지요. 밤이 긴데 심심하면 읽어보시오. 당신도 글 읽는 것을 좋아하지 않소. 서화는 그가 자신을 몰래 지켜보며 자신의 작은 습관까지도 기억해주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등불 아래에 나란히 앉아 한 권의 시집을 함께 읽으며 조용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점차 따뜻해지면서 서화는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답니다. 그것은 바로 수인의 과거에 대한 것이었지요. 그녀가 아는 수인은 그저 과거에 낙방하고 가세가 기울어 낙향한 불운한 선비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지내보니 그의 학식은 웬만한 대과 급제자 못지않게 깊었고 그의 성품은 불의를 보면은 참지 못하는 대쪽 같은 기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쩌다 이 시골 구석까지 흘러들어와 세상에 등을 지고 살게 되었을까? 그녀는 그 이유가 몹시도 궁금했지만 그의 아픈 상처를 건드리는 것만 같아 차마 직접 물어보지는 못하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낯선 나그네 한 사람이 수인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한양에서 온 선비였는데 과거 성균관에서 수인과 함께 공부했던 동기라고 자신을 소개했지요. 오랜만에 만난 옛 동무에 수인은 반가워하며 그를 맞아들였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조촐한 주안상을 마주하고 앉았습니다. 술이 몇 순배 돌자 한양에서 온 그 선비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수인에게 말했습니다. 수인, 자네 같은 인재가 이런 시골 구석에 묻혀 지내는 것이 나는 아직도 안타깝기 그지없네. 그때 자네가 병조판서 대감의 비리만 눈감아 주었더라면 지금쯤 자네는 높은 벼슬에 올라 나라의 동량이 되어 있었을 터인데. 서화는 그 말에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수인은 씁쓸하게 웃으며 술잔을 기울일 뿐이었지요. 지난 일일세, 이미 다 부질없는 일이지. 하지만 그 선비는 답답하다는 듯 말을 이었습니다. 어찌 부질없는 일인가? 자네는 억울하게 모든 것을 빼앗기지 않았는가? 그저 대과를 앞두고 권세가인 병조판서가 군량미를 빼돌리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바로잡으려 상소를 올렸을 뿐인데 오히려 그들이 자네에게 세상을 어지럽히는 불온한 사상을 가졌다는 누명을 씌워 과거 응시 자격까지 박탈해버리지 않았는가? 이것이 어찌 옳은 세상이란 말인가? 그 선비의 격앙된 목소리를 통해 서화는 마침내 수인의 과거에 얽힌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과거에 낙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안위보다 나라의 정의를 택했다가 거대한 권력에 의해 짓밟히고 희생된 것이었습니다. 그의 냉소와 절망은 세상을 향한 순수하고 뜨거웠던 열정이 배신당한 뒤 남은 깊은 상처였던 것입니다. 그날 밤 동무가 돌아가고 난 뒤 서화는 잠든 수인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세상에 대한 깊은 고뇌와 상처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요. 서화는 그의 뺨을 어루만지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당신의 상처를 보듬어 주리라. 세상이 당신을 버렸을지언정 나는 끝까지 당신의 곁에서 당신의 정의로움을 믿고 지켜주리라. 그녀는 이제 수인을 그저 자신을 구해준 남편으로서만이 아니라 존경하고 지켜주고 싶은 한 사람의 동지로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자 그를 향한 그녀의 사랑은 더욱더 깊고 단단해졌지요. 수인의 아픈 과거를 알게 된 서화는 이제 그에게 더 이상 숨기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녀 역시 그에게 말하지 못한 비밀 하나를 가슴속 깊이 묻어두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것은 바로 그 운명의 겨울날, 그녀가 왜 그토록 위험한 연못의 얼음 위를 걷게 되었는지에 대한 진실이었습니다. 수인은 그저 그녀가 철없이 호기심에 그랬거나 아니면 발을 헛디뎌 우연히 빠진 것으로만 알고 있었지요.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사건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책을 읽다가 서화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녀의 진지한 표정에 수인도 책을 내려놓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서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 차마 꺼내지 못했던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실은 그날 제가 연못에 빠졌던 것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오? 수인이 의아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서화는 눈을 감고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아침 아버님께서는 저를 한양의 어느 늙은 정승댁에 후처로 보내기로 결정하셨다고 통보하셨습니다. 가문의 세를 불리기 위한 정략혼이었지요. 저는 얼굴도 모르는 늙은이의 첩이 되어 평생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녀는 억압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신의 의지라고는 단 한 번도 펼쳐보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그녀의 삶은 늘 아버지의 결정에 따라 정해졌고, 그녀에게는 그저 순종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었지요. 저는 아버님께 제발 거두어 달라고 애원했지만 아버님은 제 말을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절망적이어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손으로 목숨을 끊을 용기는 차마 나지 않았지요.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못으로 갔습니다. 얇게 어느 얼음 위를 걸으면 혹시라도 하늘이 저를 가엾게 여겨 데려가 주시지 않을까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그리고 가장 소극적인 반항이었습니다. 서화의 고백에 수인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그저 철없는 교수가 아니라 억압적인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죽음까지 각오했던 깊은 절망을 품은 여인이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녀가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 뒤에는 이토록 깊은 상처와 슬픔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지요. 그는 자신을 책망했습니다. 그동안 그녀가 겪었을 고통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저 억울함에 사로잡혀 그녀를 차갑게 대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수인은 말없이 일어나 서화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었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많이 힘들었겠소. 미안하오. 내가 너무 늦게 알아서. 그의 품에 안겨 서화는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억압받았던 지난 세월의 서름과 죽음까지 생각했던 자신의 어리석음,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상처를 알아주고 보듬어주는 사람을 만났다는 안도감이 한데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비로소 서로의 가장 깊고 아픈 상처를 마주하고 온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억울하게 얽힌 남녀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의 구원자가 되어주기로 맹세한 세상에 단 하나뿐인 동반자였지요.
두 사람이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진정한 부부로 거듭나던 무렵 평화롭던 시골 마을에 또다시 검은 그림자가 들이우기 시작했답니다. 이번 위기는 바로 서화의 친정아버지인 유진사 때문에 시작되었지요. 유진사는 평소 자신의 재산을 불리기 위해 온갖 수단을 가리지 않는 욕심 많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마을에 기름진 땅 한 떼기를 눈독 들이고 있었는데 마침 그 땅의 주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헐값에 그 땅을 사들이려 했지요. 그런데 그 땅은 이 지역에서 가장 힘이 센 세도가인 황참봉 역시 탐내던 땅이었습니다. 황참봉은 성질이 포악하고 자기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을 짓밟는 것을 즐기는 아주 악독한 인물이었지요. 그는 유진사가 자신의 앞길을 막자 그를 공영에 빠뜨릴 음흉한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황참봉은 유진사 본인을 직접 공격하는 대신 그의 가장 약한 골이라고 생각했던 사위를 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시켜 유진사의 사위가 바로 몇 해 전 병조판서 대감의 비리를 고발했다가 파직당한 불온한 선비 정수인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지요. 허허, 쥐구멍에도 벼뜰 날이 있다더니 잘 걸렸다. 황참봉은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는 수인을 과거 병조판서 대감의 영모 사건에 엮어 역적의 잔당으로 몰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역적의 잔당을 사위로 둔 유진사 역시 관직에서 파면당하고 가문이 몰락하게 될 것이 뻔했기 때문이지요. 참으로 교활하고도 악랄한 계략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마을 관아에 황참봉이 보낸 익명의 투서 한 장이 날아들었습니다. 그 투서에는 정수인이 역적의 잔당들과 내통하며 몰래 세상을 뒤엎을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터무니없는 내용이 적혀 있었지요. 투서를 받은 사또는 황참봉의 권세에 눌려 진위 여부를 가리기도 전에 포졸들을 수인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평화롭던 수인의 집에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역적 정수인은 관아의 명을 받들라 내 놈을 영모 혐의로 체포한다. 수인과 서화는 그야말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듯한 심정이었습니다. 수인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포졸들은 막무가내로 그를 포박하여 관아로 끌고 갔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서화는 차가운 땅바닥에 주저앉아 남편이 끌려가는 모습을 만견자실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지요. 간신히 찾았던 행복이 또다시 거대한 시련 앞에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억울한 누명, 거대한 권력의 횡포. 그것은 과거 수인이 겪었던 비극의 끔찍한 재현이었습니다. 서화는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나서야 할 때라는 것을. 연약한 아내로서 그저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곁에서 함께 싸우는 동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녀의 연약해 보이던 눈빛이 그 순간 강인하고도 결연한 빛으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관아로 끌려가자 서화는 더 이상 예전의 내성적이고 수동적인 여인이 아니었답니다. 그녀의 안에 잠자고 있던 강인함과 총명함이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 속에서 마침내 깨어난 것이지요. 그녀는 울고만 있을 시간이 없다고 판단하고 곧장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녀가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바로 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종 워리만을 데리고 몇 해 만에 처음으로 유진사 댁의 문턱을 넘었지요. 그녀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집안 사람들은 모두 놀라 수군거렸습니다. 서화는 곧장 아버지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위험을 부리며 앉아있는 유진사의 앞에 망설임 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소인 아버님께 청이 있어 왔사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고도 단호했지요. 유진사는 딸의 당돌한 모습에 기가 막힌다는 듯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서방놈이 영모에 휩쓸렸다지? 쯧쯧, 내 그럴 줄 알았다.
불온한 놈을 사위로 들였으니 이 또한 내 팔자로구나. 헌데 내게 와서 뭘 어찌해달라는 것이냐? 내가 역적의 잔당을 비호라도 하란 말이냐? 그는 여전히 딸의 남편을 걱정하기보다는 이 일이 자신에게 미칠 피해만을 계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화는 실망했지만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지요. 아버님, 제 서방님은 결코 역적이 아니옵니다. 이것은 황참봉이 아버님을 공영에 빠뜨리기 위해 꾸민 비열한 계략임을 아버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 않사옵니까? 그녀는 말을 이었습니다. 또한 제 서방님은 이제 더 이상 남이 아니옵니다. 좋든 싫든 그는 아버님의 사위이자 이 유씨 가문의 사람입니다. 사위가 역적의 누명을 썼는데 장인이 되어 이를 모른 척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아버님을 무엇라 하겠사옵니까? 의리도 없고 제 식솔 하나 지키지 못하는 비겁한 위선자라 손가락질하지 않겠사옵니까? 그것이야말로 우리 가문의 명예에 똥칠을 하는 일이 아니겠나이까? 그것은 애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문의 명예를 그토록 중시하는 아버지의 허를 찌르는 논리 정연하고도 날카로운 설득이었습니다. 유 진사는 한 방망이 얻어맞은 듯한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딸을 쳐다보았지요. 늘 자신의 그늘 아래에서 숨죽여 지내던 나약한 딸이 어느새 이토록 당차고 지혜로운 여인으로 성장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유 진사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황참봉의 권세가 두려웠기 때문이지요. 그는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돌아가거라. 라며 매정하게 딸을 외면했습니다. 서화는 아버지에 대한 마지막 기대를 접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서기 전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지요. 알겠습니다, 아버님. 아버님께서 움직이지 않으신다면 제가 직접 제 서방을 구하겠습니다. 이 유씨 가문의 며느리로서 제 지아비의 억울함을 반드시 제 손으로 밝혀낼 것입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버지에게 의지하는 나약한 딸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운명에 맞서 싸우기로 결심한 한 명의 독립적인 인간이었지요. 서재를 나서는 그녀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하고 강인해 보였답니다. 아버지에게서 도움을 거절당한 서화는 이제 오직 자신의 힘으로 남편을 구해야 하는 막막한 상황에 놓였답니다. 하지만 그녀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그동안 읽었던 수많은 책 속의 지혜와 전략들로 가득 차 있었지요. 그녀는 이제 그 지식을 이용해 거대한 권력에 맞서 싸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전략은 여론을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황참봉의 비열한 계략과 수인의 억울한 사연을 담은 글을 밤새워 작성했습니다. 그리고는 몸종 월이와 머슴 강수를 시켜 그 글을 익명의 투서 형식으로 만들어 마을의 여러 곳에 몰래 퍼뜨리게 했지요. 양반들이 모이는 서원, 안악들이 모이는 우물가, 장사치들이 모이는 저잣거리까지. 투서는 하룻밤 사이에 온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투서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정의로운 선비 정수인이 단지 황참봉의 땅 욕심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역적의 누명을 썼다. 힘없는 선비 하나의 목숨이 권세가의 탐욕 앞에 짓밟히고 있으니 하늘이 이를 어찌 보고만 있겠는가. 사람들은 투서를 읽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황참봉의 횡포에 시달려왔던 마을 사람들은 이번 사건 역시 그의 소행일 것이라 짐작하며 분노했지요. 특히 마을의 젊은 유생들은 불의에 짓밟힌 선비의 이야기에 크게 공감하며 이것은 선비에 대한 모욕이자 학문에 대한 도전이다. 진상을 규명하라 며 들고 일어날 기세를 보였습니다. 서화의 조용한 투서 한 장이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마을 전체에 큰 여론의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의 두 번째 전략은 적의 내부를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수인에게 들었던 과거의 기억을 더듬어 황참봉과 사이가
좋지 않은 다른 권세가들에게 비밀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 서신에는 황 참봉이 이번 일을 기회 삼아 당신의 세력까지 제거하려 든다는 식의 이간질을 시도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지요. 의심이 많은 권세가들은 서신을 받고 정말로 황 참봉이 그런 꿍꿍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고, 황 참봉의 입지는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전략은 바로 진실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는 관아에 갇힌 남편에게 결코 거짓 자백을 해서는 안 되며 당당하게 무죄를 주장하시라는 서신을 몰래 넣어주었습니다. 또한 과거 수인이 병조 판서의 비리를 고발했던 상소문의 사본을 구해 이것이 그가 얼마나 강직한 인물인지를 증명하는 증거로 사또에게 제출했지요. 서화는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붓끝에서 나온 지혜로운 전략들은 보이지 않는 거미줄처럼 나가 거대한 권력자 황 참봉을 서서히 옥죄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억압받는 규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무기 삼아 거대한 적에 맞서 싸우는 뛰어난 지략가였지요. 마을의 여론은 들끓고 정치적인 압박은 거세지고 수인은 끝까지 결백을 주장하니 사건을 맡은 사또도 더 이상 황참봉의 편만 들어줄 수는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건은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지요. 자신이 꾸민 계략이 생각처럼 풀리지 않고 오히려 마을의 여론까지 악화되자 황참봉은 초조해지기 시작했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따로 있었으니 바로 서화의 아버지 유진사였지요. 유진사는 자신의 딸이 벌이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전해 듣고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늘 자신의 그늘 아래에서 그저 숨죽이고 순종만 하던 나약한 딸이 어느새 이토록 대담하고 지혜로운 여인이 되어 거대한 권력에 맞서 싸우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딸을 한 명의 독립적인 인격체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밤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서화가 버려놓은 판을 되짚어 보았지요. 익명의 투서로 여론을 움직이고 정적들을 이용해 상대를 고립시킨다. 그리고 진실을 무기 삼아 정면으로 돌파한다. 이것은 어설픈 교수의 지혜가 아니다. 이것은 뛰어난 책략가의 수다. 그는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자신은 그저 가문의 안위와 체면만을 걱정하며 비겁하게 숨어 있었는데 자신의 딸은 목숨을 걸고 지아비를 구하기 위해 그리고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문의 명예는 높은 벼슬이나 많은 재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불의에 굴하지 않고 제 식소를 지키는 그 떳떳함에 있다는 것을. 그는 또한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경멸했던 사위, 정수인의 진정한 가치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저런 딸의 마음을 움직이고 저 아이를 이토록 강인한 사람으로 변화시킨 사내라면 필시 평범한 인물은 아닐 것이다. 내가 그를 잘못 보았구나. 며칠을 고뇌하던 유진사는 마침내 큰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쌓아온 자신의 체면과 인맥을 처음으로 딸과 사위를 위해 사용하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다음 날 유진사는 관아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는 사건을 맡은 사또를 만나 내 사위 정수인은 결코 역모를 꾀할 인물이 아니오. 이것은 필시 황참봉이 나를 모함하기 위해 꾸민 짓일 것이오. 만약 내 사위에게 죄가 있다면 그를 사위로 둔 나에게도 죄가 있는 것이니 나를 먼저 벌하시오 라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유진사 같은 지역의 유지이자 명망 있는 양반이 직접 나서서 사위의 결백을 주장하자 사또도 더 이상 이 사건을 가볍게 다룰 수 없게 되었지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유진사는 한양에 있는 자신의 옛 동료들과 선후배들에게 급히 서신을 보내 이번 사건의 부당함을 알리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는 수인이 과거에 올렸던 상소문을 증거로 제시하며 그가
얼마나 강직하고 충성스러운 인물인지를 역설했지요. 아버지의 이러한 변화를 전해 들은 서화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바로 이런 아버지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한 명의 인격체로 인정해주고 가족을 위해 기꺼이 나서주는 든든한 아버지. 아이고, 늦게나마 철이 든 이 아버지를 어찌해야 좋소. 딸의 용기 있는 행동이 꽁꽁 얼어붙었던 아버지의 마음마저 녹여버렸으니 이 또한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구려. 이제 아버지까지 나섰으니 우리 수인 도련님도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소이다. 서화의 지혜로운 방역과 뒤늦게나마 발벗고 나선 유진사의 노력은 마침내 빛을 발하기 시작했답니다. 마을 유생들은 죄 없는 선비를 구하라 며 연일 관아 앞에서 상소를 올렸고 유진사의 서신을 받은 한양의 관리들 역시 이번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지요. 궁지에 몰린 사또는 결국 사건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철저하게 조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사가 진행될수록 이번 사건이 황참봉의 탐욕에서 비롯된 무고라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기 시작했지요. 결정적으로 황참봉에게 매수되어 거짓 투서를 올렸던 자가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하고 모든 사실을 자백하고 말았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수인은 마침내 억울한 누명을 벗고 무죄로 풀려났고 오히려 무고한 사람을 역적으로 모은 황참봉이 관직을 박탈당하고 먼 곳으로 귀양을 가게 되었답니다.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지요. 며칠 뒤 수인은 서화와 함께 유진사 댁을 찾아갔습니다. 유진사는 예전의 위험 있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사위와 딸의 앞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어리석었네. 자네 같은 훌륭한 인재를 알아보지 못하고 내 딸의 깊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으니 이 늙은이를 용서하게. 그는 처음으로 수인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는 서화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지요. 내 딸아, 네가 아비보다 100배, 1000배는 더 훌륭하구나. 네가 우리 가문을 구했다. 수인은 그런 장인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대답했지요. 아닙니다, 장인어른. 이 모든 것은 아씨가 제 아내가 해낸 일입니다. 저 또한 제 아내 덕분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날 세 사람은 처음으로 한 가족이 되어 한 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어색함과 원망이 가득했던 이전과는 달리 그들의 식사 자리에는 따뜻한 웃음과 서로를 향한 존중이 넘쳐났지요. 수인은 장인의 깊은 학식을 존경하게 되었고 유진사는 사위의 강직함과 며느리의 지혜를 자랑스러워하게 되었습니다. 유진사는 두 사람에게 더 이상 저런 낡고 초라한 집에서 살게 할 수는 없다며 연못계 아담하고 정갈한 새 기와집을 지어주었습니다. 또한 수인이 다시 학문에 정진하며 훗날을 도모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돕기를 약속했지요. 가장 기뻐한 사람은 물론 서화였습니다. 자신 때문에 시작된 비극적인 관계가 이제는 서로를 구원하고 이해하는 진정한 가족의 연으로 거듭났으니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소이까. 그녀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새로 지은 집의 마루에 앉아 저 멀리 보이는 연못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은 얼음이 셔버처럼 떠있는 겨울의 끝자락이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이미 따스한 봄날의 풍경이 아른거리는 듯 했답니다. 시련은 비 온 뒤에 땅을 굳게 한다더니 이 가족을 두고 하는 말이구려. 차가운 오해와 위기를 함께 극복하며 마침내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고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났으니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요. 시간이 흘러 마침내 지루하고 혹독했던 겨울이 물러가고 온 땅에 따스한 봄 기운이 완연한 계절이 찾아왔답니다. 수인과 서화의 집 앞, 그들의 인연이 시작되었던 거대한 연못의 얼음도 봄볕 아래 스르르 녹아내려 맑고
투명한 제 모습을 되찾았지요. 겨우내 움츠리고 있던 버드나무는 연두빛 새순을 틔웠고 연못개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수줍게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수인과 서화는 나란히 손을 잡고 연못가를 거닐었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이 처음으로 그 어떤 근심이나 걱정 없이 온전히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수인은 더 이상 세상에 대한 냉소로 가득 찬 굳은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사랑하는 여인의 곁에서 찾은 평온함과 잔잔한 미소가 깃들어 있었지요. 서화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억압과 슬픔에 갇혀 있던 그녀의 얼굴은 봄꽃처럼 화사하게 피어나 생기가 넘쳤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얼음이 풀린 연못을 한참 동안이나 바라보았습니다. 저 연못은 두 사람에게 있어 특별한 의미를 지닌 곳이었지요. 비극적인 오해의 시작점이었지만 동시에 서로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고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을 확인한 기적과도 같은 장소였으니까요. 먼저 입을 연 것은 수인이었습니다. 그는 서화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나직이 말했지요. 보시오 서화, 저 연못의 얼음이 모두 녹았소. 나의 길고 길었던 겨울도 당신 덕분에 마침내 끝이 난 것 같소.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사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세상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소. 내 삶은 저 얼어붙은 연못처럼 다시는 녹지 않을 것이라 믿었지. 허나, 당신이 내 삶에 들어온 순간 얼음 밑에서는 이미 봄을 준비하는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나 보오. 당신은 내 얼어붙었던 삶을 녹여준 나의 따스한 봄과 같소. 수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서화의 눈가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수줍게 대답했지요. 아니옵니다, 서방님. 서방님이야말로 차가운 물에 빠져 죽어가던 저를 건져내어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신 분입니다. 서방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저는 평생을 억압 속에서 숨죽여 살다가 이름 없는 꽃처럼 시들어갔을 것입니다. 서방님은 제게 세상을 살아갈 용기와 제 자신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신 단 한 분의 은인이십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그동안 함께 겪었던 모든 시련과 아픔, 그리고 그것을 넘어선 깊은 사랑과 굳건한 믿음이 담겨 있었지요. 그들은 더 이상 억울하게 얽힌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의 구원자가 되어준 세상에 둘도 없는 운명의 동반자였습니다. 수인은 서화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연못 위로는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왔고 그 바람은 마치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듯 했습니다. 연못께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이후 두 사람의 삶은 그야말로 평온하고 행복한 나날의 연속이었답니다. 수인은 장인인 유진사의 지원 아래 다시 학문에 정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벼슬에 대한 욕심이나 세상에 대한 분노는 없었지요. 그는 그저 순수하게 알을 탐구하고 자신의 지식을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는 것에서 기쁨을 찾았습니다. 그는 마을 아이들을 모아 작은 서당을 열어 글을 가르쳤고 그의 가르침을 받은 아이들은 어질고 총명하게 자라났다고 합니다. 서화는 그런 남편의 곁에서 가장 든든한 동지이자 다정한 아내로 살아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재능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수인의 격려 속에서 그녀는 꾸준히 글을 썼고 그녀의 글은 월영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세상에 나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위로를 주었지요. 그녀는 또한 수인이 가르치는 서당의 아이들에게 여인의 몸으로 알아야 할 지혜와 덕목을 가르치며 존경받는 스승으로 거듭났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꿈을 응원하고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하루하루를 소중하고 충실하게 채워나갔습니다. 아침이면 함께 텃밭을 가꾸고
낮이면 각자의 일에 몰두했으며 밤이면 등불 아래에 마주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평범하지만 더없이 행복한 삶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해 가을이었답니다. 서화의 얼굴에 수줍은 기쁨이 피어오르기 시작했고 그녀의 배가 조금씩 불러오기 시작한 것이 아니겠소. 그렇습니다, 주인님들. 아이를 낳지 못한다며 소박까지 맞았던 서화 아씨가 마침내 그토록 기다리던 새 생명을 품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에 가장 기뻐한 사람은 물론 수인이었습니다. 그는 서화를 보물처럼 아끼며 그녀가 먹고 싶다는 것이라면 산 넘고 물 건너서라도 구해왔고 그녀가 힘들지 않도록 집안의 모든 굳은 일을 도맡아 했지요. 유진사 역시 외손주가 생긴다는 소식에 입이 귀에 걸려 매일같이 귀한 약재와 몸에 좋은 음식들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10달 뒤 서화는 모든 이의 축복 속에서 옥동자처럼 예쁜 아들을 순산했습니다. 아이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집에 울려 퍼지는 순간 수인은 아들을 품에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아이를 안고 아들의 작은 손을 잡고 있는 서화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서화의 손을 꼭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고맙소 부인, 정말 고맙소, 내게. 이리도 큰 행복을 안겨주어서. 서화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더 감사하지요, 서방님. 저를 믿어주고 지켜주고 마침내 이 아이까지 만나게 해주셨으니.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해 죄인이 되었던 여인과 억울하게 그녀를 책임져야 했던 남자. 그들의 시린 겨울 같던 시작은 이제 한 아이의 탄생이라는 가장 눈부신 행복의 증표로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수인과 서화의 이야기는 그들이 사는 마을에 하나의 아름다운 전설처럼 전해지게 되었답니다. 사람들은 차갑고 혹독했던 오해 속에서 시작되었지만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따뜻한 마음과 헌신적인 사랑을 통해 마침내 그 누구보다도 깊고 단단한 인연을 맺게 된 한 선비와 아씨의 이야기를 입에서 입으로 전했지요. 수인은 훗날 다시 한번 과거 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실력으로 당당히 장원급제를 하였고 조정에 나아가 어질고 현명한 관리로서 백성들을 위해 헌신했다고 합니다. 그는 결코 권력에 아부하거나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으며 늘 가난하고 억울한 백성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었지요. 서화는 남편이 높은 벼슬에 올랐음에도 교만해지거나 사치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월영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향한 따뜻하고 지혜로운 글을 써내려갔고 그녀의 글은 시대를 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또한 현명한 아내이자 자애로운 어머니로서 가정을 평화롭게 다스렸고 그녀의 아들 역시 부모를 닮아 총명하고 반듯한 청년으로 자라났지요. 두 사람은 평생을 서로에게 가장 가까운 벗이자 가장 든든한 동반자로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함께 성장하고 성숙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와서 그들의 인연이 시작되었던 연못의 얼음이 풀릴 때면 을에 두 사람의 이야기를 떠올리곤 했습니다. 보게나 저 연못의 얼음이 풀리는군. 아무리 매서운 동장군이라도 따스한 봄 기운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법이지. 그렇고 말고 사람의 마음도 저와 같아서 아무리 꽁꽁 얼어붙은 마음이라도 진실한 사랑 앞에서는 스르르 녹아내리는 법이라네. 그렇게 얼음 풀리는 연못가의 전설은 사람들에게 한 가지 소중한 진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혹독한 겨울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믿음과 헌신적인 사랑만 있다면 마침내 절망의 얼음을 깨고 따뜻한 봄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란 완벽한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두 사람이 만나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함께 완전해져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자, 주인님들, 이 춘심이가 오늘 들려드린 얼음 풀리는 연못개서의 이야기는 여기까지랍니다. 부디 주인님들의 삶에도 꽁꽁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줄 따스한 봄날이 찾아오기를 이 춘심이가 간절히 바라겠소이다. 다음에 또 재미난 이야기 보따리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소이다.